안녕하세요. 오늘은 67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싶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무엇을 해도 예쁘다. 이렇게 예쁜 내 자식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남들은 몰라도 나에겐 영원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이가 18개월을 넘어가면서 제1반항기에 접어들면 엄마는 자신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잡고 싶어 한다. 엄마는 일단 참는다.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인내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참는다. 아이가 한 명일 때는 때리고 싶은 유혹이 올라와도 참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둘이 되면 육아가 점점 힘들어진다. 첫째가 무업자의 시기 36개월로 들어가고 둘째가 제1반항기 18개월부터 접어들면 육아는 전쟁이 될 수 있다. 일단 엄마가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렵고 아이 둘이 사랑을 달라고 매달리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나갈 수 있다. 체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마켓에서 하엄마 불량육아 하엄마 육아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틈만 나면 일단 자라 그랬잖아요. 잠을 보충해야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엄마가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렵고 힘든 육아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손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사랑을 달라고 매달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나갈 수 있다. 손이 나가지 않더라도 말이 차가워진다. 마음에 분노가 차면 말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지 못한다. 아이는 차가운 말 뒤에 있는 엄마의 억압된 분노를 느낀다. 오늘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내담자고요. 5살 때 아버지가 친척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라 그랬고요. 자기가 싫다고 거절을 하니까 그 자기를 쳐다봤던 그 눈빛, 정말 그것도 못해 하는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그 눈빛을 기억하면서 엄청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자각하고 분노를 두드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자,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예쁘던 아이가 미워진다. 첫째가 둘째를 밀치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엄마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불이 나간다. 중국에서는 그런 눈을 시퍼렇다고 표현하고 한국에서는 시뻘건 눈이라는 이미지로 그린다. 분노의 감정 안에서 이성은 마비된다.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손이 먼저 나간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울며 잠든 자식의 눈가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기 비난과 죄책감으로 밤새 고통스럽게 울며 다시는 아이를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일상에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절대 우리 부모처럼은 안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느새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양육 방식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했죠. 아이를 때리면 죄책감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 동반되는 미묘한 쾌감을 손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손에 쾌감이 기록된다. 무서운 말이죠. 이 쾌감에는 이겼다는 마음과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다.
어린 시절 매를 맞을 때 부모를 이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굴복했던 그 순간을 이제 내 아이를 통해 보상받는다. 무의식에서는 이제 내가 이긴 것이고 내 힘이 세다. 내가 굴복했으니 나도 굴복시키고 싶은 것이다. 의식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훈육하려고 때렸다고 포장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손이 나갈 때는 부모의 절망을 느낄 수 있다. 어릴 적 매를 맞아 소통이 끊어졌을 때의 절망감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가 되면 사랑하는 아이만이라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무의식의 마음에서 아이를 때린다. 부모의 내면에는 자식보다 더 어린 내면 아이가 있는 것이다.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드라마의 저자 앨리스 밀러는 어린 시절에 매를 맞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신의 아이를 때리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매를 맞지 않았던 사람은 애초부터 아이를 때리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다. 아이를 훈육하려면 매를 들어야 한다거나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에 끌린다면 분명히 매를 맞았거나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선택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부부가 의견이 다르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굴욕감을 느끼겠는가. 그런 남편하고 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런 말을 한다. 아이는 살기 위해서 엄마 말을 들을 것이다. 정말 나가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내가 나가겠는데 아직까지 경제적인 자립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엄마 말을 들을 것이다. 엄마가 주는 밥을 받아먹고 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느끼는 수치심과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은 훗날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방해물이 된다. 이 방해물로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강연 중에 어린 시절에 매 맞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매 맞은 얼굴인데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매 맞은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있고 표정이 풍부하지 않으며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몸은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다. 정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많이 싸우셨지만 내가 매를 맞은 적은 없어요. 부모님이 싸우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면 자신이 매를 맞은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접 폭력. 역기능 집안에는 말썽꾸러기가 꼭 한 명씩 있다. 내가 직접 매를 맞지 않았지만 말썽을 피우는 형제 자매가 매를 맞는 것을 보았다면 그 충격은 더 크다. 이전에는 매타작이라는 것이 있었다. 막상 매를 맞으면 별것 아닌데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이 크다. 형제 자매가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는다라는 불안감과 나만 매를 맞지 않아 미안하다는 죄책감을 동시에 습득한다. 손으로 때리는 것만 때리는 것이 아니다. 독하고 차가운 말도 마찬가지다. 지겨운 잔소리, 자기만 옳다는 설교, 늘 부정하고 걱정하는 것도 아이를 때리는 것이다.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인 폭력, 모든 것이 폭력이라는 말씀이죠. 강연 중에 아빠들에게 아내의 어디가 가장 무섭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입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물려고 하는 것처럼 느낀다. 모든 사람은 엄마가 낳기
낳았기에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를 엄마로 투사한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무서웠다면 아내도 무서운 것이다. 아이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엄마의 눈빛이다. 엄마의 분노에 찬 눈빛은 늘 강력한 이미지로 몸에 기억된다. 정말 눈빛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배려 깊은 사랑의 4가지 중에 눈빛, 따뜻한 눈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표정을 바꾸고 분노를 누르고 숨을 참아가며 말도 교양 있게 할 수 있고 나가는 손을 붙잡을 수 있지만 이 눈빛만은 어쩌지 못한다. 아이들은 속지 않는다. 육아를 통한 성장을 시작한 엄마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더 낸다고들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분노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아이에게 경계를 지키라고 요청하기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밝아진다. 엄마의 눈빛이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눈빛에는 분명하게 분노가 있는데 표정과 말은 분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중으로 전달되던 모호한 메시지가 사라진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이중 메시지가 아이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육아인데 벌써 1장을 다 읽었어요. 내일부터는 2장을 읽을 차례인데 2장의 큰 제목이 자각과 대면. 예. 그래서 오늘 자각에 즈음하여, 책에서는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자각해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각을 좀 연습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면으로 자각에 대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4가지 영역에 제가 알아차린 자각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첫 번째, 존재감 자각. 예. 존재감, 저는 정말 어째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자각하는 것인가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센터 어린이들을 항상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식하도록 해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늘 부모님들의 차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직접 지하철 표를 구매해서 직접 출구에 넣어보고 또 돌아올 때까지도 써야 되는 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표를 잘 간수하는 그러한 연습과 지하철, 저희 센터 앞에서 다대포항 2번 출구에서 지하철을 타면 구서역까지 거의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야 되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하철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일러가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아동미술을 전공하신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번 시즌에는 세계 3대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을 이제 안내를 하시고 차르그로 미술관을 만드는 손으로 활동을 하게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최고의 걸작품이므로 본인이 손수 제작한 미술관에 자기를 고이 전시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하면서 저는 저희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눈빛으로 자기의 어떤 억압된 부모의 그 무시하는 듯한 불안, 수치심의 눈빛을 받은 존재가 얼마나 힘든 마음에 내면 아이를 표출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가 따끈따끈한 사례가 있어서 함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이제 토요일 밤 10시 넘어서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 주소가 저희 센터 주소가 위에 있는 걸 보면서 날짜를 보니까 거의 1년 2개월 전에 저희 센터를 다녀가신 내담자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되실 때 전화 한 통 부탁드려요. 지금 이 1년 2개월 만에 문자가 왔다는 이 메시지가 시간이 날 때 전화해도 될 만큼 여유롭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10시 15분 늦은 시간이니까 이분은 이제 차마 직접 바로 전화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누나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나누면서 그 누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정말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두면 안 된다. 빨리 누군가와 같이 있도록 해라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말씀 듣고 달려와 보니 벌써 목에 시도한 흔적이 남아있고요. 고층 아파트인데 자꾸 베란다를 쳐다보면서 아래쪽으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꾸 자기들 보고 가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혼자 두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해서 이런 정보를 보냈습니다. 전문 자살 위기 상담을 하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안내를 드렸더니 이제 저녁 시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면서 내일 잘 설득해서 저희 센터에 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누님의 존재감이 어떻겠다 하는 게 충분히 예상되지만 과연 이분이 내일 올까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오늘 12시 23분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문자가 올라왔어요.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도록 안내를 했더니 5살 때 아까 책을 읽으면서 언급한 내용과 또 비슷한 시기에 엄마 손을 잡고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서 엄마 보고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정말 5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그 두 가지로 이 누님은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근본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있을 곳이 없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생명 존중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 함께 훈련에 나아가기로 약속하고 많이 분노, 부모님께 그 5살 때 표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장시간 긴 마라톤 상담을 하고 보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자각, 존재감에 대한 자각,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분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50이 돼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5살 때 경험했던 아버지의 눈빛, 엄마의 이해할 수 없는 지시. 이분은 5살 아이로 지금까지 자기 존재, 그 5살 내면 아이의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누적되다 보니까 삶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이제 정말 한 가지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죠.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존귀함. 우리 늘 거울 육아에서 여러분들 만나시잖아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빛이고 사랑이고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인지 이것에 대한 자각만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거울 역할을 양육자가 아이들을 통해서 비춰준다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몸에 대한 자각. 제가 바쁘게 지내면서 제가 제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지내다가 2017년 7월 말쯤에 내 몸 상태가 좀 일단 안에서 어떻게 상태가 나빠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겉으로 나타난 실루엣에도 너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8월 신규반 내장지방 불태우기 1개월 과정 저 공지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희 아들이 결혼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한 달이라도 내장지방 불태우는 운동을 통해서 혼주로서의 이 사진에 조금 그래도 노력한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들어왔던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공지가 나와 있었던 이 몸짱 프로젝트에 들어오면서 몸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단순히 내장지방 불태우기 한 달만 하고 끝내야지 하면서 들어왔던 이곳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여행 놀이에 굶주려 있는지 제 어떤 지난 시절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이 몸장에서 진행되는 여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첫 번째 생애 첫 한라산 눈꽃 등반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이 사람 발자국이 닿지 않은 그 눈밭 위에서 벌렁들어 누우면서 제 첫 어쩌면 몸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라산을 시작으로 백두산 천지연, 이때는 5월 봄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천지연에는 눈이 저렇게 남아 있었고요. 천지연을 시작으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세바시나 여러 강연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와서 어떻게 자기 삶이 달라졌는지 이런 강의를 늘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작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몸장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 그래서 바로 참여했습니다.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점점점 지쳐갔지만 그 다음 날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또 성당 앞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내 몸에 내 지난
휴가 없이 여행 없이 지냈던 저의 삶에 이제 쉼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떤 허락을 했죠. 이 몸짱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한 장 한 장 모았던 몸짱 티셔츠가 제가 1장을 읽으면서 날마다 칼라로 여러분들 책을 읽어드릴 때 입었던 티셔츠가 다 이 몸짱 운동 같이 하면서 준비했던 티셔츠들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생애 10km 마라톤 완주의 기념비전 이정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막연하게 나도 내 이름이 인쇄된 책을 한 권 남기고 싶다 하는 꿈이 있었는데요. 단독은 아니었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이루어낸 우리 함께 여행했던 분들과 은하오라는 몸짱 맘짱 처녀작 공동 저자로 참여하면서 제가 저자 사인회에 참석하는 그런 어떤 활동까지 몸에 허용하는 그러면서 제 몸이 정말 참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알아차림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참여했지만 제 안에 또 마음에 대한 제 풀리지 않은 지난 날들 제 속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목마름,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정말 마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 19일차에 나왔던 간증자의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19일이면 좀 지쳐가는 시점인데 그래서 그날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귀로만 소리만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제가 고개가 저절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강연자가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라는 책을 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책을 이제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김세혜 작가님과 함께 토크하는 유튜브였고요. 그 김세혜 님이 또 내신 책에 대한 소개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만남, 체이스 푸르미 교육연구소 소장님의 강연, 유튜브 강연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와서 몇 년 전에 일산에서 진행된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강연의 음성 파일과 우리 본부장 송애경 본부장이 녹취한 이 원고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갈급한 심정으로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읽었고요. 이 내용을 그냥 외워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필사를 해나가는 그런 열심으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강연을 제 속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담겨진 푸른아빠 거울육아 책이 이제 지난 6월에 출판이 된 거잖아요. 자, 저는
이 책을 안고 6월 6일 현충일 일산에 있는 코칭장으로 가서 대표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소장님께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얻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치유자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적어주셨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가 이제 마치 김준수 시인의 꽃에 나오는 한 대목처럼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내가 비로소 꽃이 되는 것처럼 나를 사랑의 치유자로 불러주는 이 메시지가 온전히 제 것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만납니다. 아, 이게 기회다 하는 게 알아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쓰기도 하고 반복해서 듣기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로 책을 읽어드리는 부분까지 시도하게 된 거잖아요. 소장님은 스쳐 지나가는 듯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네, 해키님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상담사가 되면 좋겠어요. 상담사들에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배경, 이론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치유, 코칭 그런 어떤 방법들을 교육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겠죠? 예, 저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제 삶의 제 상담사로서의 어떤 영역 여정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이 기회가 알아보라고 정면으로 오지 않잖아요. 이 6월은 저희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영역과 또 건강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남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나서 이 건강한 세포들을 이겨서 이렇게 암이라는 정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세포의 영양이 100% 흡수되는 좋은 세포밥이라는 이런 어떤 제품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우리 몸 안에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알아차리면서 열심히 먹었더니 세포가 염증과 독소와 여러 가지 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덤으로 저렇게 정말 몸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잡는 기회로 온전히 선택을 했죠. 물론 이건 제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3월 그때는 이제 코로나로 저희 센터 완전히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온전히 지날 때 내가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적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첫 번째 꿈에 대한 100번 적기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소 주제로 또 이 체중 감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적었지만 1차적으로 제가 첫 번째 이 종잣돈 1000만원 만들기라는 꿈을 적어 나갈 때는요, 몸의 변화는 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의식이 이제 제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종잣돈 1000만원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 꿈 100일 동안 100번 쓰기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것으로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시도와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 과정에서도 내가 돈이 없다 하는 결핍의 상태에서 결핍의 의식으로 적기 시작할 때는 종잣돈 1,000만 원 만들기 이렇게 적다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적고 열심히 모으려고 의식이 바뀌었으니까 있다, 내 돈이 있다로 이제 이 의식을 전환하면서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완성된 돈에 대한 부분들 이제 100번 적기를 통해서 성공하고 나니까 두 번째 100번 적기의 주제는 이제 체중 감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량의 숫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 중에 저렇게 좋은 제품을 만났을 때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것은 아시죠? 글로벌 CEO 김성호님께서 꿈이 현실이 되는 100일 100번 법칙이라는 강의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선택으로 기회로 알아차리고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알아차림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각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몸으로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선택해 간다면 저한테 일어났던 경험되었던 이 모든 유익한 가시적인 성과들 결과들 이건 원리고 법칙이니까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서 제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감 이 만족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자각의 처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자각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대면 이 대면이 결코 간단치는 않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상처받았던 시점에 내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만나고 이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책에서는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의식 수준 200 아래로 있는 이 허상의 감정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푸른 아빠 거울 육아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